예, 안녕하십니까. 법경제학 세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두 강의에 이어서 법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아시죠? 그 소설에 나오는 레미제라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은 독자분이 드시는 이유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처음에 왜 갇혔냐?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근데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 같고 참 그것도 너무 며칠을 굶다가 감옥에 보내지죠. 그러면서 또 뉴스를 보면 정말 뭐 공금을 횡령했네, 사무실에서 돈을 훔쳤네, 이런 어떤 교육을 많이 받은 화이트 칼러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런 회사 돈이나 정부 돈을 훔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감옥에 살지 않아요. 벌금 내고 금방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화이트 칼라는 죄를 가볍게 해주고 이 무지한 몸으로 노동을 해서 사는 블루 칼러들에는 불공평하게 중벌을 내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흑인들은 좀 억울하게 교도소에 많이 간다는 주장도 미국에 있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도 흑인 교수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미국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봐서 그렇기도 하고, 한국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블루 칼라 범죄자는 교도소에 많이 가고 화이트 칼라 범죄자는 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예, 답은 효율적일 수 있다입니다. 참 별게 다 효율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 화이 여러분들 누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경제학의 목표는 뭡니까? 그 사람은 물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잡을 확률을 높이는 거지만 그걸 높이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이제 벌을 충분히 주는 거죠. 근데 벌을 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벌금을 크게 때리는 것과 또 자유를 구속해서 교도소에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보내는 것과 벌금이 똑같은 효과다. 교도소에서 한 달 사는 것 같고 벌금 1,0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 똑같다. 아, 벌금 1,000만 원도 너무 많네요. 다시는 이제 죄를 지면 안 되겠네요. 교도소 1개월, 아유, 이거 너무 오래 갇혀있고 저는 싫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이게 좋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둬놓는 동안은, 교도소에 가둬놓는 동안은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이 사람들 먹여줘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돈으로 내고 1,000만 원 내고 그냥 하던 직장 다니고 하던 일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벌금은 또 이제 정부가 세금 거두는 대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벌금이 똑같은 범죄 예방이 교도소나 벌금이나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벌금이 국가 경제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에 벌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돈으로 충분한 벌금을 내고 이 벌금이 너무 커서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감금을 하는 것보다는 벌금이 항상 좋다.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근데 장발장은 지금 빵을 한 덩어리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며칠을 굶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빵을 훔쳤다고 벌금 내, 그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산지경에 이르른 범죄자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 왜 블루 칼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화이트 컬러는 좀 부유해서 벌금을 낼 수 있고 블루 컬러는 낼 수 없어서 그렇지,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어느 쪽이든 돈이 충분히 있으면 벌금.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은 할 수 없네요. 벌금 못 내시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라고 내보내버리면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범죄를 내가 저질러도 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감금한다. 이런 것이 법경제학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는 범죄가 아니라 약간 다른 손해배상의 문제고요. 조금 생각을 약간 깊이 하셔야 되는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들은 있는데 정확히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연예인 이름을 따서 등장인물은 강호동 사장하고 이수근 부사장, 그 다음에 우체국장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울릉도에 우체국이 있겠죠. 저도 안 가봤지만. 근데 강호동 사장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울릉도에 놀러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요일 날 돌아와서 월요일 날 출근할 예정으로 갔는데 일요일 날 토요일부터 태풍이 막 몰아쳐서 도저히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물론 안 되고 월요일은커녕 한 화요일, 수요일이나 돼야 배가 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호동 사장이 내가 월요일 급히 처리할 일이 있는데 이거 처리 안 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울릉도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래놓고 이수근 부사장한테 오늘 이런 일을 반드시 처리하세요. 이수근 부사장님, 저는 태풍 때문에 오늘 못 갑니다. 그 대신 저 대신 이걸 꼭 처리해 주세요라고 전보를 붙여요. 그러고 나서 강호동 태풍이 지나가고 강호동 사장이 수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수근 부사장에게 그거 잘 처리됐나요? 라고 했더니 이수근 부사장이 뭘 처리하라는 얘기인가요? 보니까 전보가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따져봤더니 강호동 사장은 정확히 주소도 줬고 내용도 적어서 보냈고 근데 진짜 100% 우체국의 실수로 전보가 중간에 소실돼서 잘못 전해져서 강호동 사장이 100억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00% 우체국 실수였어요. 강호동 사장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이 100억의 손실이 왜 났습니까? 우체국의 실수로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강호동 사장이 그냥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우체국이 100억을 다 물어줘야 됩니까? 우체국이 100억이나요? 그냥 우체국이 어떻게 100억을 못 물어줘요? 못 물어주죠. 그럼 강호동 사장이 100억을 다 손해를 떠안으란 얘기예요. 그냥 반반씩이요? 우체국이 50억, 강호동 사장 50억? 그래서 강호동 사장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강호동 사장은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죠. 이런 경우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100억을 어떻게 나누어서 우체국이 얼마를 배상하고 강호동 사장이 얼마를 배상받고 나머지 돈은 떠안아라 라고 판결을 하실까요? 법경제학적으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요? 나중에 이제 다루는 주제인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또 아주 전형적인 경제학적 생각으로 지금 100억 손해는 엎질러진 물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자는 강호동 사장 너무 안 됐다. 우체국장도 골치 아프겠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요 상황, 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누가 책임지던 이미 끝났잖아요.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제2의 강호동 사장과 제2의 울릉도 우체국장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 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체국에게 100억의 손실을 다 배상하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우체국 어떻게 했었는지 재판 판결이 나오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을 했겠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럼 우체국 내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정보 하나 잘못 전달되면
이게 100억이 손실이 나는구나. 아니, 물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정보 전달 잘하면 됩니다. 예. 왜 실수를 해요? 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아니,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실수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 시험 공부 전날 한 문제 그대로 나오면 항상 다 맞아요? 아니,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읽은 것도 틀린 적이 생깁니다. 100번이면 한 번 정도. 그런데 울릉도에서 누가 그걸 받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전신 또도또도 뭐 어떻게 쳐요? 그거를 또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서 누가 받아요? 그 정보를 또 막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 사무실에 전달해요. 이 과정에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1000번, 10,000번 했을 때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시간에 이게 전달이 될까요? 11번지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12번지에 가든지 12-1번지, 12-2번지가 있는데 12-2번지 것이 12-1번지에 가든지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 모든 정보를 한 2번, 3번 누가 이제 김 씨라는 우체국 분이 오토바이 막 타고 전달하면 그 다음에 이 씨라는 다른 분이 또 독자적으로 전달하고 또 박 씨라는 다른 분이 또 독자. 그래서 3번 하면 되겠지? 이럴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보험을 들자. 그래서 정보가 배달이 안 된 경우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면 100억까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괜찮네요. 이거는 가능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공짜로 해줄 리가 없잖아요. 아, 정보를 하는데 우체국에서 실수하면 우리 보러 100억을 내라고요?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정보 하나 보낼 때마다 한 10만 원씩 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 파산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정보가 한 10,000원짜리 정보였는데 보험료가 10만 원이 되겠죠. 11만 원짜리 정보가 됩니다. 그 11만 원 중에 진짜 정보 비용은 10,000원이고 10만 원은 보험료가 되는 거겠죠. 또 달리 3번, 4번 중복해갖고 실수 없이 전달한다? 그러면 보험 비용이 2배, 3배 늘죠. 어쨌든 여태까지 정보 비용이 10,000원이었다고 하면 울릉도에서 서울까지 앞으로는 이것이 3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원 되는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왜? 우체국은 비용을 이렇게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이 100억짜리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더 재밌는 거는 도대체 우체국 정보 중에 100억짜리 정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나마나 강호동 사장이 내가 지시한 일을 꼭 월요일날 처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울릉도 우체국장은 이게 100억짜리 정보 내용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100억이다. 이건 아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게 100억짜리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이게 100억짜리일 수도 있어요. 즉 앞으로 우체국에 부탁하는 모든 정보는 다 기본적으로 100억짜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별로 보통 보내는 사람이 성의 없이 보내고 전달 안 돼도 그만이 그런 정보라도 우체국 입장에선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100억짜리 정보인지 전달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정보인지. 그러니까 우체국은 모든 정보를 100억짜리로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정보도 꼭 전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가 발생한다. 그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판사님이 우체국에서 100억을 다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체국에 정보 보내는 비용이 올라가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우체국 가서 정보 보낼 때 여태까지 10,000원이었으면 5만원, 6만원, 10만원, 11만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좋지 않죠. 예. 앞으로 정보를 보낼 때 너무 비용이 세지고 또는 정보를 사람들이 아예 잘 안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반면에
이거 우체국에서 배상할 필요 없어요. 강호동 사장이 아니 우체국 잘못인데요. 예, 우체국 잘못인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체국에게 100억을 지불하라고 합니까? 이거 우체국은 알지도 못했잖아요. 강호동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우체국 이거 안 물어줍니다. 라고 하는 경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체국은 여태까지 하던 대로 그냥 10,000원 받고 열심히 정보 전달하지만 가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전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보가 전달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전달이 잘 되고 그 정보라는 게 아니라 강호동 사장의 메시지가 앞으로 이수근 사장에게 잘 전달되는데 동시에 그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작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강호동 사장이 또 울릉도 갔는데 또 발이 묶였어요. 또 100억짜리 메시지를 이수근 부사장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호동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일단 정보를 보내요. 한 번 더 보내요. 그쵸? 그리고 왜? 우체국이 이거 전달 안 하고 나중에 전달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는데 뭐 2배로 하면 2번 다 실수할 확률이 적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수근 부사장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으로도 보내요. 이거 꼭 처리하세요. 저 월요일 출근 못합니다. 근데 이수근 부사장이 또 잘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나?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수근 부사장 저기 이렇게 하는데 월요일날 좀 꼭 좀 처리해줘. 불안하면요 일요일날 전화 걸고 월요일날 2번 더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이메일도 보내고요. 이수근 부사장한테 팩스도 보내고. 보세요. 지금 정보 보냈죠. 팩스 보냈죠. 이메일 보냈죠. 문자 보냈죠. 카톡 보냈죠. 전화했죠. 지금 6가지를 했습니다. 이 6가지를 3번 돌리면 18번을 보낸 거예요. 이 18번이 다 이수근 부사장이 전달이 안 되거나 이수근 부사장이 이걸 18번 연락을 받고도 착각해서 그 일을 실행 안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겠죠. 예. 이건 거의 100% 됩니다. 근데 강호동 사장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글쎄 정보 10,000원이면 20,000원. 팩스 한 국내 팩스니까 얼마 안 들어요. 문자 이거 뭐 그냥 공짜잖아요. 전화도 뭐 시외터는데 이거 몇백 원 들을까요? 한마디로 솔직히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거의 그냥 한 1,000원, 2,000원 수준에 해결될 수 있고 정보까지 보내면 한 15,000원? 많이 질러서 15,000원이면 강호동 사장이 확실하게 이수근 부사장에게 자기의 메시지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결론. 그리고 또 뭐냐? 강호동 사장이 메시지를 내렸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하면 그 월요일 날 안 되면 회사에 별 필요도 없고 그냥 수요일 날 내가 가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정보 하나 보내든지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날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강호동 사장은 첫 번째 이게 보내는 사람은 중요한 내용인지 중요한 정보 내용인지 아닌지 압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뭐 신경 안 씁니다. 정보가 잘못 전달돼도 크게 개의치 않고요. 정말 중요한 거면 정보도 보내고 메일, 팩스, 문자, 카톡, 직접 통화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별로 비용 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이수근 부사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즉 우체국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우체국에게 배상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비해서 우체국 배상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강호동 사장이 앞으로 이런 시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책임지게 됨으로써 강호동 사장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강호동 사장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이 법 경제학에 맞는 재판 판결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체국이 실수했는데 강호동 사장이 책임져라?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이게 뭐가 공정합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나요? 옳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즉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적고
더 확실하게 메시지가 정보가 전달되느냐에 신경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경제학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다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렇게 냉정한 태도가 더 부강한 국가를 만들지 않을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그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 경제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집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 접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저 자동차는 누구 건가요? 예, 저희 어머니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경제학 교과서는 없는데요. 현실에서는 그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력이 많이 감소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걸 자세히 알아보십시다.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연세대학교, 제가 일하는 연세대학교, 주인이 누군가요? 글쎄요. 교수들은 자기가 주인인 척해요. 근데 우리는 월급 받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라고 안 그러죠? 아니 뭐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주인이다. 근데 사실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주인이 따로 있고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거기. 저는 연세대학교 주식도 없거든요. 연세대학교 소유권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20년 동안 일한 겁니다.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교수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면 연세대가 어려울 때 저희는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 월급 주면 연세대 못 버팁니다. 저 앞으로 1년 동안, 2년 동안 월급 안 받고 연세대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살다 이런 교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물론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자, 주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가게 갖고 있는데 가게가 어려워요. 그러면 뭐 돈을 받고 일해요. 지금 가게가 망하면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 월급 같은 거 받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있는 돈을 회사에 넣고 아마 일할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아니죠. 학생. 교수는 그나마 65세까지 일하는데 학생은 딱 4년 있다 나가세요. 그리고 맨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등록금 깎아달라. 아니 등록금 깎으면 연세대학교 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학생이 주인이면 저 등록금 좀 더 내게 좀 해주세요. 연세대학교 이게 돈이 없어서 어렵지 않나요? 이 돈을 더 받으셔서 설비도 좀 좋게 고치시고요. 저희 후배들이 더 좋게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또 유감스럽게도 이런 학생이나 학생회는 아직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학생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학생들은 소비자죠. 연세대학교가 가르치는 이 교육 상품을 사시는 분들이지. 그럼 삼성전자 핸드폰 제가 또 삼성전자에서 만든 TV를 보고 있다, 컴퓨터를 쓰고 있다. 그럼 제가 삼성전자 주인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착각이 없죠. 저 그냥 삼성전자의 소비자일 뿐입니다. 동문들은 어떨까요? 옛날에 학생이었지만 지금 기부금도 내주시고 학교를 많이 위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분들도 학교를 위해 주시는 마음이 있는, 성원해 주시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지만 주인이다 라고 하기에는 주인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 학생, 동문. 그럼 누가 남나요? 직원 선생님? 직원 선생님보다 아니죠. 교수보다 더 나으실 게 없죠. 연세대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야구 선수, 야구팀이라고,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레드삭스라고, 보스턴 레드삭스 좋아하는 거는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싫어하는 팀은 뉴욕 양키즈 너무 싫어하고요. 보스턴 레드삭스 너무 좋아합니다. 자, 교수는 어떻게 보면 야구팀의 야구 선수에 비슷한 거예요. 왜? 앞에서 나대고 저희가 막 강의하는 거를
학생들이 보니까 야구 팬들, 학생들이 4년 정기권을 구매해서 관중석에서 야구 선수가 야구하는 것을 보듯이 학생들은 4년 동안 교수가 앞에서 뭐 이것저것 가르친다고 쇼를 하는 걸 봅니다. 동무는 뭐냐? 저 같은 이제 레드삭스 팬은 지금 레드삭스 구장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다만 해외에 있으면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레드삭스 모자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문분들은 옛날에 4년 정기권 구매자, 왜 4년이야? 대학 4년 다니잖아요. 그래서 5년 다니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안 다니시고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다. 야구팀은 구단주라고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는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와서 세웠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그냥 넘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구단주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연세대학교처럼 주인이 없는 기관들이 많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없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율성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필요악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